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박 6일 동안의 라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라투아니아를 방문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과 한일 정상회담 등 10개국 이상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출국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인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세가 둔화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자금 이탈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가동해 사태 조기 안정화에 나섭니다. 검찰이 3년 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군부대에서 휴가 사용 여부를 담당했던 핵심 증인 김모 대위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출국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내내 자신을 쫓아다니는 시민단체의 항의와 고성에 시달렸고 민주당과 만난 자리에서는 면전에서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Mr. Director General, are you satisfied with this visit? How was your visit?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국 전 트위터에 야당 인사들과 면담한 사진과 함께 IAEA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입국 때부터 거센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국회 방문 때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하는 와중에도 고성과 야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로시 총장은 국회 정문 대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이 시위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들이라고 이해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수산업자들의 민생은 병들고 국격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뿐입니다. 비과학적 선동을 제발 멈추십시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식수로 쓰라고 권고하라고도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1시간의 공개 발언과 30분가량의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은 공개 발언 시간 대부분을 IAEA의 오염수 검증 결과 비판했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가 사실상 핵 폐기물이라고도 했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내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민주당은 일본의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냐고 그로시 총장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비판에 그로시 총장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결론이라고 반박하면서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또 오염수가 실제 방류된 뒤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이번 검증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전문가가 참여했다며 IAEA 보고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검증도 받지 않는 북한의 핵시설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인들의 걱정과 반발을 이해한다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Some people may never accept this or may always harbor suspicion, skepticism. This is logical, it's human nature. 오염수가 마실 만큼 안전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물을 가리켜 저기에도 삼중수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씨는 모호함에서 비롯된다며 국제 기준에 따라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IAEA의 최종 결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The water dispersion is one that is currently in us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in France.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에 익숙해져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검증을 받지 않는 북한의 핵시설이야말로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IAEA는 2009년 북한으로부터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4박 6일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비롯해 10개국 이상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처음으로 만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자체 감시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한일 회담의 형식과 시간에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재확인하고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이동해 방산과 원전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던 방식으로 결론 내렸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 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국내외 여론전을 더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로시 사무총장의 2박 3일 동안의 방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Of the concerns, of the preoccupations that I could see
many had I responded to come to explain.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방한 일정 내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 물론 뭐 시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좀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단에게 좀 너무 심했던 건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왜 한국에 왔고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과학적인 어떤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시위대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뭐 어떤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보고서 내용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렇게 우리말도 이해 못하시는 분한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봐야 되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웃집에 어떤 뭐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의료진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가도 된다. 모든 이웃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우리 집의 일부 구성원만 반대하는 겁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국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배설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시위대의 시위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망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민주당의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기 같아요. 그냥 고장난 녹음기처럼 뭐가 좀 안 좋은 게 생기면 민주당의 선동이고 민주당의 음모고 민주당이 뒤에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대단히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 단지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하고요. 그로시 총장에 대한 어떤 저런 시위 모습 과격해 보인다, 국제적 망신이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다 생각을 한다면 저 정도의 어떤 항의성 시위가 우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뭔가 직결될 수 있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저런 시위와 항의를 할 수 있다. 뭐 정전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파병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나와서 저거보다 더한 시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지금 일본이 막무가내로 IAEA 보고서를 가지고 방류하겠다.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로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IAEA를 보십시오. 국제기준에 부합하다. 마셔도 괜찮다. 수영도 하고 마실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일본에서 쓰시면 되지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IAEA 중립성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 자체도 아직은 조금 이상한데, 최근에 어제도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도쿄신문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IAEA의 중립성이 좀 미심쩍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는 자꾸 어쩐저런 시위대 때문에 체면 칠해를 못했다? 좀 과격하면 뭐 폭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저 정도는 본인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 시위, 저 정도 피켓팅은 저는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일본의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총장에 갔을 때 저런 시위가 있었냔 말이죠. 일본 국민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향해서 가는 저 오염수가 미국을 또 먼저 갈 텐데 왜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야? 아니면 일본에 뭐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생명을 우리가 위협한다? 걱정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도 반대해요. 방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유엔 산하 기구에서. 그러면 방류 이후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 제1야당, 집권을 원하는, 집권을 하겠다는 당의 자세이지 이렇게 정신승리만 하겠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어떤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불안을 부추긴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겠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루시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 모습도 저희가 보고 오시겠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d like to say that the people of 예. 자, 어제 민주당과 그루시 총장이 이제 면담 갖고 1시간 공개 그리고 30분 비공개를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 면담 자체를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루시 총장은 부합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괜찮다, 마셔도 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단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영도 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 IAEA 중립성을 지키는 총장으로서의 태도가 맞나,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IAEA가 어떤 다른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IAEA 총장의 자세 아닐까요? 근데 와서 거의 일본의 뭐 홍보대사처럼 이거 마셔도 되고 수영할 수 있다. 그보고 저는 이미 그 그루시 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방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온 거라서요. 일단은 저희는 국민의 의견, 국민의 불안감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루시 사무총장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을 해야 된다.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기는 하지만 자, 이 말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IAEA라는 곳이 뭐 민주당에서 주장했었죠. 핵사찰 전문 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와서 이제 한 답변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런 핵 문제보다는 방사성 물질 문제보다는 북에서 핵을 만약에 쐈을 경우에 그때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1피해자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외국인으로서 또 제3자로서 지적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고 예. 과학의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저분은 과학기구의 사무총장이에요. 와서 객관적인 수치,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이고 이걸 말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저분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과학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자꾸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에서 IAEA 보고서가 신적 존재처럼 취급을 해요. 과학의 완결본처럼. 과학은 완결본이 없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지만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러 전문 과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가 있으니 그 부분을 논증하고 논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저 자리에 민주당의 전문성 없는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정치고 얘기할 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의 문제점을 정말로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과학자 한 분이라도 모신 다음에 얘기를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분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의원들이 또 정치공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이 사업 백지화 결정이 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인근의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면서 이 정치 공세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자, 최민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주민 수십여 명이 비옷을 입고 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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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지역 정세를 왜곡한 민주당 소속 직전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을 문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또 양평군 안에 나들목, 즉 IC가 설치되는 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12만 5천 양평 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양평 군민들의 간절함을 제대로 하려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휴일 빗속에서 양평군수와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갔는데요. 자, 주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죠. 어떤 30km도 안 되는 고속도로 하나 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5천이 되는 양평 국민 입장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 또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갖고 나온 이 어떤 땅 문제, 대통령 배우자의 땅과 노선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의혹이 지난달 16일에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근거를 갖고 정말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서 제기를 했으면, 의혹 제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지금 보면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저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에 지나가는 곳이고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분기점이에요. 종점이 그냥 있는 거고 다른 고속도로랑 연결된 지점. 땅값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모론적인 의혹 제기를 또 몇십 년째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오니까 원안의 종점,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고수, 종점 고수, 그 종점 부근에 전직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그 IC가 있을 만한 그 지역에 땅을 또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여당 경험도 있고 또 집권을 하겠다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일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냐, 그냥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양평군수와 이제 주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민주당에 오신 분은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고요. 주민들은 이제 강하이 씨의 어떤 수정안을 요구하는 주민 일부가 오셨다. 예. 이게 양평 군민 전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 군민 자체를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탄 같은 행위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피노키오 같은 거짓말들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일국의 장관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 정치 생명을 걸고 김건희 여사 땅을 몰랐다. 뭐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뒤늦게 하는데 이제는 관련이 없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주민 여론 수렴한 점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관이 무리해서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특허역이 있는 양평고속도로를 방어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누군가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이 양평고속도로에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 절대 나오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도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겠다. 이거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처리해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서울 양평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그 용산에 허락도 없이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알아서 해. 그리고 여야에서 알아서 싸워요. 이건 뭐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괴담이다. 가짜뉴스도 하는데 뭐가 괴담이죠? 땅이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괴담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오빠, 사촌 오빠, 사촌 언니 이 땅들이 그 변경 안에 종점에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가짜뉴스죠? 수정안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시작했는데 7월에 갑자기 수정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 종점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10년간을 추진했던 왜 원안이 수정안으로 바뀌지? 이 정도 의혹 제기를 가지고 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바꾸면서 국토부 장관이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게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양평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 과정. 군민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지만은 원안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먼저 양평군에서 국토부에다가 제시한 노선 중에 하나가 지금 대안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과정. 그런데 이 의혹 처음 제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노선이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른다. 딱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땅값이 오른다는 그 증거, 논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종점입니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곳이에요. 다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소음, 매연 그런 것들이 있고 잘해봤자 그냥 땅이 수용되거나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면 교각 정도가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지가가 상승을 하고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돼서 특혜를 얻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되게 좀 희한한 논리들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 종점이 되면 거기가 고속도로가 나서 매연이 생겨서 거기는 지가가 떨어지고 오를 일이 없다. 근데 역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보십시오. 토지,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보시면 종점에서 시작합니다. 그 종점에서 그 부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종점이 지류를 타고 도시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이 뚫렸기 때문에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지 무슨 매연 가지고 땅값을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탁 닫아버렸잖아요. 왜 백지화를 닫습니까? 설명을 해야죠. 종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3월에 당선이 돼서 5월에 정부가 시작됐는데 이게 인수위 때부터 검토가 됐다. 왜? 이게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더 좋겠다고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서 7월에 양평군에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이게 추진이 된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여야에서 치열하게 이런 거는 특혜 시비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입법부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혹시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오해 소지가 없겠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도 좋고 민주당에도 좋고 국정 운영에도 혼란이 없고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도를 보고 오셔야죠. 종점이 고속도로 끝나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양평에서는 그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종점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만한 그런 활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보십시오.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점과 인터체인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잠시만요. 예. 답답한 거예요. 집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에 취재간 기자들의 전언을 따르면 여기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종점이 땅과 붙어 있다라고 취재를 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 종점이 생기고 나면 거기가 끝납니까? 발전을 합니다. 도로가 크게 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간성 국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땅들이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거 생긴 다음에 얘기하세요. 생깁니다. 아니, 그런 생긴 우려 다음에 얘기해야죠. 그거를 보고 종점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원안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의 땅이 거기에 있다. 53년간. 근데 되게 웃긴 게 가보셨습니까? 300평이라 하는데 맹지예요.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3,000평입니다. 300평입니다. 3,000평입니다. 294평입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 뒤편으로 가면 산을 하나 넘어야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왜 물타기를 합니까? 양평분들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왜 종점이 변경됐는지 그 배경만 그냥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너무 물타기가 심해요. 잠시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양평군수 땅이 이제 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정전 군수와 친척들이 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이제 모두 14개 필지 만여 제곱미터. 자, 이게 이제 3,0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을 뺐죠. 양서면 원안에 대해서 종점에 근접해 있는 게 297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산을 하나 넘어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2,700평 정도 있습니다. 53년 정도를 정씨 문중에서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뭐 이게 산을 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쭉 평지로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입도가 있어요. 그런데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는 양서면 부분들은요 산을 하나 넘어야 한 2,800평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뭐 군수 땅까지 설명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팩트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직 민주당 소속 군수 땅의 위치까지 알아야 됩니까? 도로 개설해서 경제적으로 양평 군민, 서울 시민 또 그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누구 땅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한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민주당에서는 자꾸 부정을 하는지, 왜 몇십 년 전 사고에 갇혀 있는지 계속 답답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반론해야 되는 게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문제 제기를 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건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벌어지는데 물타기를 합니다. 강화시 쪽에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이 있다. 양서면 원래 원안 쪽에 정군수의 땅이 있다. 중요한 건요. 바뀐 변경안, 종점 변경을 한 그 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다 종점을 변경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보십시오. 다른 거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원안의 종점에 전직 군수 일가 땅이 있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급한 정치 공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종점이 있는 땅이 어떻게 땅값이 오르느냐 그 논리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여야의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후한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맘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뭐 정치권의 공방이 이제 뜨겁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양평 군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국책 사업이 그렇게 쉽게 백지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양평 군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치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저희 뉴스 퍼레이드 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의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북 남원의 식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쉼없이 물을 뿌리지만 건물 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전북 남원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탄 때 인접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12시 39분경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화재는 좀 소강 상태에 있고요. 소방당국은 5시간 30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이웃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5분쯤 전북 고창군 부안면의 농산물 건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안에 있던 기계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이 3년 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휴가 사용 여부를 담당했던 김모 대위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했습니다. 2017년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위해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김모 대위의 진술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김모 대위가 진술을 번복하자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추 전 장관 측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던 겁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핵심 증인들을 소환하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했던 김모 대위를 포함해 휴가 연장은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진 직속 상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3일간 휴가를 붙여 쓴 아들 서 씨가 휴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부터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당시 보좌관과 아들 서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유력한 가운데 추 전 장관의 소환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신 대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년 전에는 이게 무혐의가 났었잖아요. 네네. 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쳐서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이런 휴가에 대해서 승인이 있었는가? 만약에 승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군형법에 군무 이탈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목적,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관여가 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여당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보좌관이 군 지원 장교인 김모 대위한테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도 아닌 엄마의 보좌관이 문서도 아닌 전화로 휴가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장교가 이 승인을 해줬을까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위는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동부지검 수사팀은 김대위 말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은 그 김대위 말이 오락가락했다. 그 다음에 다른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휴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혐의는 다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게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대검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김대위의 진술이 이제 일부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휴가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받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충분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도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그런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초 이제 상사에게 휴가를 연장 요청을 했고 이 상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김모 대위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하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정기 휴가를 내서 붙여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모 대위가 이렇게 연장에 승인해 줬다라고 했다가 또 승인하지 안 해줬다 진술이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모 중령도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좀 어렵게 됐었고요. 다만 군 집집상 구두 승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보좌관이 김모 대위와 통화를 한 이후에 같이 정기 휴가를 쓰는 걸로 신청한 것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뒤에도 만약에 이게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군부이탈로 수사를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의심이 있으니까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재수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죄가 입증이 된다 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 대검에서 2022년 11월에 그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 4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김대위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김대위가 휴가 승인한 적 없다. 그때는 처음엔 내가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그 보좌관하고도 통화한 게 한 번밖에 없다. 그다음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군은 거의 모든 게 문서로 이루어지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다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소 가능성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 생각에도 기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3년 묵은 사건인데 지금 다시 이걸 제기해서 김모 대위를 3일간 수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소는 돼도 이게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무죄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모 대위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상사는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군무이탈죄로 조사해서 기소를 했어야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비록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추미애 전 대표가 엄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찬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가 병가가 아니라 정기 휴가를 썼고요. 이게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군부대에서 병가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굳이 붙이려면 정기 휴가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아들이나 추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 그 문제가 됐을 당시에 그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을 당시에 네. 추미애 전 장관은요. 서슬퍼런 여당의 대표였어요. 여당의 대표가 보좌관 시켜가지고 본인이 휴가 신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엄마 보좌관이 했는데 아무리 그 대위가 아무리 그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걸 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또 얼마나 또 서슬이 펄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사건이 무마가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의 병가가 있었어요. 그다음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또 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24일부터 27일까지 이번에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개인 휴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를 복귀하지 않으면 이게 군무 이탈이고요. 휴가에 미복귀한 경우에 군무 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탈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부대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것도 군무 이탈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게 그 군형법 30조 2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길 무혐의는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수사를 진행하는 건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유죄 입증에 좀 자신감을 보인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김모 대위를 3번이나 불렀거든요. 3번이나 부를 정도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김모 대위가 이게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불렀다는 건 결국은 유죄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것도 맞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만 문제는 무혐의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또 기소를 하기도 어려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기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찾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좀 늦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무혐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기소고 과거 MB 때도 그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실세라든가 또는 정권에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검찰이 유독 관대하고 또 반대일 때는 또 유독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검찰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기소를 하겠지만 좀 엄격하게 공정하게 또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정권 바뀐 것과 상관없이 좀 그런 자세를 좀 검찰이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세가 둔화되고 이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이 자금 이탈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실무 지원단을 가동해 사태 조기 안정화에 나섭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 6명이 은행연합회관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고객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 7일 인출 규모가 전날에 비해 1조 원 가까이 줄며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해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때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들 손해본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와 고객 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된 거죠. 뭐 내부에서 견제가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집행하는 구조도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정부는 사태 조기 안정을 위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진화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진정세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두 가지로 이제 이 뱅크런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폐업되는 이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파업이 된다 하더라도 예금 5천만 원 이상의 예금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힌 점. 또 하나가 아마 만에 하나 이제 불안감에 자금을 뺐다 하더라도 14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을 뒀어요. 재예치하게 되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고율의 이자라든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상징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본점 방문해서 6천만 원 예금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안전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 7일자는 일단은 인출 규모도 1조 가까이 전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오히려 재예치는 3천 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사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유튜브나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합니다. 김주현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유튜브만을 믿지 말아달라라고 하소연을 했겠어요. 물론 일부 근거는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둔 이제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받지 않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은 5월 기준 2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거 봐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26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야, 전체 1%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 제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지역본부도 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도 한 77조 원 상당의 상황 준비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합치면 80조 원이에요. 근데 260조 원의 예금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것마저도 이제 최악의 상황가 발생을 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3월이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발 파산이 뱅크런이 확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연방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는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여러 가지 뭐 고액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봤더니 사실은 야, 은행장 연봉킹은 시중은행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오히려 시중은행장들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은행장은 연봉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큰 NH농협 지주회장이나 우리은행장보다도 1억 원 내지 1억 2천만 원 함께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장만이 아니라 지금 직원 평균 연봉도 따져보니까 새마을금고가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규 직원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 2천만 원. 4대 시중은행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야, 뭐 시중은행은 지난해 이자 장사긴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장사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금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연체율 높아지고 있고 PF 부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특히나 박 회장의 연봉 이상률을 따져봤더니 일반 직원의 거의 2배 육박하고 있고 증가액은 10배에 달하다 보니까 과도한 임금 체계를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5천만 원인데 뭐 1억 원 정도 상승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논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 정부와 국회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대형 예고된 참사를 방관하다가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움직이거든요. 지난 3월 미국의 은행발 위기 나서면서 두 가지가 걱정됐어요. 미국의 위기가 유럽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 뇌가는 뭘까? 부동산 부실 PF다라고 다들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야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예요. 미국 은행 망가지는데 36시간 걸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뱅크런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001년 이후 도입된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해야 한다.
2배 해야 한다라는데 그동안 조금 미뤄왔거든요. 물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TF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달 결론이 나올 텐데 물론 장단점이 분명해요. 뱅크런 조기 차단에는 긍정적이지만 이거 올리게 되면 야, 한두 두 배로 상향 조정하면 피해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예금 보험 요율이 오른다는 건 야,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낮아지고 물가는 또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야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3배 이상 더 커졌고요. 다른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도를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9천만 원, 독일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게는 2~3배, 미국은 6배 이상 높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증액의 필요성 꼭 필요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스페인의 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지금 황소와 함께하는 산페르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황소를 피해 달아나는 황소몰이 행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비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다급히 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도시 팜플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산페르민 축제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황소몰이 행사의 한 장면인데요. 투우장으로 향하는 황소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함께 달리는 이벤트입니다. 이 축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서 자세히 묘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거리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성난 황소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축제는 스페인에서 지난 13세기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종종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작년 여름의 황소몰이 축제로 스페인 전역에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성난 황소를 풀어놓다 보니 동물 애호단체에서는 황소에 대한 동물 학대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 때문에 황소몰이 축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꼽힙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이 축제가 스페인의 오래된 전통이자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래된 전통이라는 주장과 악습이라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한 중부와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이미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또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9도, 강릉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 주변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는 한 주 내내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목요일과 금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